SM의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와, 이거 정말 서프라이즈 아니었나요? 특히 그 별도 기준, SM 본체만 딱 놓고 봤을 때요.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460억 원. 야,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56.9%나 늘어난 수치예요.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이게 단순히 뭐 한 분야만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음반, 음원, 그리고 MD랑 라이센싱까지 주요 사업 부문이 다 같이 성장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특히 그 기획 MD, 그 아티스트 IP 활용한 상품 판매나 팝업 스토어 같은 거요. 반응이 진짜 좋았잖아요. NCT 위시 전시 팝업이나 라이즈 캐릭터 팝업처럼 약간 팬들한테 좀 더 사롭게 다가가려는 시도들. 이게 제대로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외형적인 성장세는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매출이랑 영업이익 모두 크게 늘었으니까요.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잘 나왔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SM이라는 기업 전체를 보려면 연결 실적, 그러니까 그 종속 회사들 성과까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본체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가려진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SM CNC 같은 경우는 주력인 광고 사업이 좀 부진하면서 결국 적자로 돌아섰고요. 또 배우 매니지먼트랑 드라마 제작하는 키스트 역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정됐던 드라마 방향 편수가 줄면서 매출이 무려 80% 이상 확 줄었고 역시 적자를 피하지 못했어요. 물론 뭐 팬덤 플랫폼인 디어유가 2분기부터 연결 실적에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외형 성장에 좀 기여한 면은 있죠. 있긴 한데 모든 자회사가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 이 점은 좀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일부 자회사들의 부진이 뭐 단순히 연결 실적 숫자만 깎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어떤 리소스 배분이라든지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핵심인 엔터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반기 라인업이랑 지금 아티스트들 활동하는 거 보면요. 그런 걱정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든든하거든요. 우선 가장 주목받는 신인, 라이즈를 보세요. 데뷔하고 첫 단독 콘서트 투어를 시작했는데 와, 서울 공연에서만 3만 명을 모았고요.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공연은 팬클럽 선예매만으로 5만 4천석 전석 매진. 이런 기록을 세웠어요. 아니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 그룹이 이 정도 파워를 보여준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걸 발판 삼아서 4분기에는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포함해서 북미 8개 도시 투어까지 확정했어요. 정말 거침이 없죠. NCT 드림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 7월에 발표한 정규 5집 앨범 드림 이스케이프가 국내외 주요 음원, 음반 차트 정상을 그냥 휩쓸었고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세 번째 월드 투어 서울 공연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네, 라이즈의 글로벌 투어 성과는 분명히 고무적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아주 강력한 팬덤을 확인했고 북미 투어 확정은 뭐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라이즈의 경우에요. 팬들 사이에서는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앨범 발매 주기가 좀 상대적으로 길다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소속 프로덕션인 위저드 프로덕션 쪽에서는 의도된 결과고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콘텐츠를 기다리는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게 장기적으로 팬덤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내년부터는 일본이랑 미국 시장 공략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건 필연적으로 국내 활동 비중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글로벌 확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룹의 근간이 되는 핵심 시장, 그러니까 국내 팬덤 관리에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가 앞으로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팬덤 관리 중요하죠. 저도 충분히 그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에스파의 최근 행보를 보면요. 글로벌 확장 전략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5월에 발매한 첫 정규 앨범 아마겟돈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슈퍼노바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이 인기에 힘입어서 싱글 앨범 선주문량만 100만 장을 넘기면서 데뷔 이후에 발매한 6개 앨범 연속으로 밀리언셀러, 이걸 달성했어요. 심지어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인 텐센트 뮤직의 2025년 상반기 결산 차트에서는 K-팝 곡 최다 차트 진입, 최다 1위라는 대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음반 판매량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딱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웨이브이도 7번째 미니 앨범 뉴 챕터로 성공적인 컴백 활동 펼쳤고요. 중국 3개 도시에서 진행한 팝업 행사도 반응이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룹, 바로 슈퍼주니어죠.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았는데 와, 정규 12집 더 로드 셀레브레이션 초동 판매량이 무려 30만 장을 넘었어요. 아니 20년 차 아이돌 그룹이 이 정도 판매고를 올린다는 건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여기에 20주년 기념 전시회랑 단독 콘서트 슈퍼쇼 10까지 전성 매진, 여전한 티켓 파워를 과시했죠. 이게 바로 SM이 수십 년간 쌓아온 강력한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의 힘 아니겠어요? 하반기 라인업도 정말 숨 쉴 틈 없이 꽉 차 있습니다. 3분기에는 에스파랑 NCT WS 새 미니 앨범 나오고요. 4분기에는 또 보컬 퀸 태연의 정규 앨범, NCT 드림, 웨이비, 그리고 신인 그룹 하츠하츠의 미니 앨범, 라이즈 새 싱글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니까요. 실적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에스파의 슈퍼노바 성공, 그리고 그걸로 인한 북미 투어 규모 확대나 관객 구성 변화,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9월에 나올 정규 앨범도 풀패키지 형태로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북미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하죠.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도 밝혔듯이 에스파의 북미 팬덤 확장은 아직은 매우 베이직한 접근이 필요한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과 컨텐츠라는 기본이 충실하면서 점진적으로 팬덤을 넓혀가겠다, 이런 전략인데 슈퍼노바라는 메가 히트곡의 효과가 과연 다음 앨범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건 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성공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죠. 이런 화려한 성공 사례 이면에 숨겨진 어떤 전략적인 고민이나 잠재적인 리스크, 이런 걸 좀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슈퍼주니어의 20주년 프로젝트 성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만 이게 다른 고연차 IP, 예를 들어 소녀시대나 샤이니, 엑소 같은 그룹들에게도 똑같은 성공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20주년이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성, 또 시기적인 특수성, 그리고 팬들의 오랜 기다림이 딱 결합돼서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 각 IP의 특성이나 팬덤 상황에 맞는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텐데 슈퍼주니어 성공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각 그룹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하지만 저는 SM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무기, 바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TME와의 전략적 제휴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게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SM의 중국 시장 공략에 정말 어마어마한 날개를 달아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TME는 그 QQ뮤직, 쿠고뮤직, 쿠오뮤직 이런 여러 플랫폼 통해서 중국 내에서만 월간 5억 5천만 명 이상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최대 음악 플랫폼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번 제휴가 단순히 SM 아티스트들 음원을 TME 플랫폼에 유통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에요. 콘텐츠 공동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TME가 가진 방대한 팬덤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그리고 콘서트 투어 실행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실질적인 파트너십 구조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SM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 프로듀싱 능력, 그리고 TME의 막강한 현지 마케팅 및 콘텐츠 유통 파워가 결합된다면 중국 시장에 정말 최적화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완결형 아이돌 성공 모델,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신규 IP를 빠르게 시장에 안착시키고 수익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 TME와의 제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SM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SM의 글로벌 IP 제작 역량이랑 TME의 현지 플랫폼 파워, 데이터 분석 능력, 이걸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비전 자체는 아주 매력적이죠. 컨텐츠 제작부터 유통, 팬덤 관리,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면 분명히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시간적인 제약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눈에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TM이랑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 새로운 아이돌 그룹의 경우는 이제 막 기획 단계에 착수해서 실제 데뷔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이건 뭐 단기적인 실적 기여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미죠. 더욱이 중국 시장 특유의 복잡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나 규제 환경 변화 가능성, 이건 항상 존재하는 변수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더라도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단순히 좋은 컨텐츠와 파트너만 있다고 보장되진 않았거든요. 따라서 TM이 제휴의 장기적인 잠재력은 인정하되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업 결과물이 나오고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SM 아티스트를 TME에 노출시키는 걸 넘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통합 성공 모델을 만들려면 넘어야 할 문화적, 사업적 장벽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네, 시간이 필요한 프로젝트라는 점은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어요. 바로 MD, 그러니까 머천다이징 사업의 성장세인데요. 2분기 MD랑 라이센싱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40% 가까이 증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NCT 위시 전시 팝업이나 라이즈 캐릭터 팝업처럼 팬들의 어떤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기획 상품을 개발하고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본 거죠. 이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MD 라인업 강화하고 다양한 판매 채널 확보에 힘쓸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데뷔한 라이즈나 NCT 위시 같은 신인 그룹들의 캐릭터 상품 개발이랑 판매가 전체 MD 매출 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분석이에요. 이건 기존 팬덤뿐 아니라 새로운 팬덤을 통해서도 MD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인 그룹 데뷔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SM 내부적으로 TR25라는 신인 개발 및 프로듀싱 전담 조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내년에 남성 신인 그룹 1팀을 대위시키고요. 향후 2-3년 안에 추가로 2팀 정도를 더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TME와의 합작 아이돌 팀도 준비 중이고 3년 안에 새로운 K-POP 걸그룹도 론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꾸준히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셈이죠. MD 매출 급증은 확실히 긍정적 부분입니다. 특히 상품 기획 단계부터 팬들 니즈를 파악하고 팝업 스토어 운영 방식 효율화하고 또 원가 관리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도 신경 썼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만 합니다. 신인 그룹 관련 상품이 좋은 반응 얻었다는 점도 향후 IP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국내에서의 성공과는 달리 그 해외 투어 현장에서의 MD 판매 실적은 당초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뭐 시차나 물류 문제, 현지 팬들의 선호도 차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뭐 상품 기획 방식이나 판매 전략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 MD 사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야 성공할 수 있잖아요. 즉 계속해서 새롭고 매력적인 기획을 내놔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자칫 비슷한 패턴의 상품이나 이벤트가 반복되면 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구매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신인 그룹 데뷔 계획 역시 TR25에서 내년에 선보일 1팀을 제외하면 대부분 2-3년 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실적 기여보다는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데뷔 시점의 시장 상황이 지금과 같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또 이 많은 신인 그룹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인 육성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니까 리스크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SM이 2분기에 보여준 이 탄탄한 본업 실적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이즈, NCT, 에스파 같이 이미 강력한 팬덤을 구축한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과 풍성한 앨범 라인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TME와의 파트너십이라는 거대한 잠재력, 그리고 MD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까지 고려하면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슈퍼주니어 20주년 프로젝트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 보유한 강력한 IP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고 성공적으로 확장시키는 능력 또한 SM의 큰 강점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면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SM의 행보가 더 기대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SM이 보임한 전역한 아티스트 IP 파워, 또 수십 년간 쌓아온 프로듀싱 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팬덤,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죠. 성장 잠재력 역시 충분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오늘 짚어본 여러 과제들 역시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부 자회사의 부진이 전체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요. 라이즈와 같은 핵심 신규 IP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국내 팬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세심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TME 파트너십이나 다수의 신규 IP 대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기대 요인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과 불확실성, 그리고 막대한 투자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안고 있죠. MD 사업 역시 지속적인 혁신 없이는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SM의 이러한 밝음 전망과 내재된 위험 요인 사이에서 어떤 점에 더 주목하고 계신가요? SM이 데뷔 20년 차, 슈퍼주니어부터 이제 막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라이즈,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신인 그룹들까지 이처럼 다양한 세대의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균형 있게 운영하면서 각 IP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쳐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SM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맞춰나갈지 그 과정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